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서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아이들의 금융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다소 신경을 덜 쓰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요즘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금융체험교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 아이들과 함께 가셔서 통장도 개설해보고 또 증권도 계약해보면 금융교육뿐만 아니라 수학교육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수학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네, 100점. 3년 내내 거의 다 100점. 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왠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리 씨가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의 재산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데 아니 도대체 얼마나 더 실망하시려고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알게 되면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재테크를 위해서 네. 이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그 종목이 이 상장 폐지가 되면서 이 재테크가 아니라 재테클이 됐습니다. 어머,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아예 투자를 안 해요. 진짜 겁나서. 안타깝네요. 저는 이제 경제학과 한 2학년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요. 네. 어떨 때는 이제 비상장주도 투자해서 회사가 처음 생길 때 그런 경우는 그게 상장이 되면은 한 수익률 한 100배 정도 나기도 하거든요. 와. 그리고 물론 그게 상장 못하면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한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오, 바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직업이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투자 분석가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21세기에 정말 유망한 직종으로 꼽히더라고요. 이분들의 어떤 분석에 의해서 어떤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기도 하고 뭐 하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에서는 아주 영향력이 대단하고 중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요 사이사이 수학이 숨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파인드매스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요즘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에게 정말 핫한 그런 직업이라고 하는 애널리스트 파인드매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경제의 기본에는 산업이 존재합니다. 금융, 조선, 해양, 철강, 유통, 식품 등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산업은 정책이나 기후 혹은 자연과 같은 여러 변수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산업의 변화는 곧 주식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주식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는 손길들이 바빠지기 시작하죠. 주식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증권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증권사를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일반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자금을 주식과 현금으로 교환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업무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산관리사, 펀드 매니저, 증권 분석가, 외환 딜러 등인데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금융 전문가들이죠. 오늘 파인드매스에서는 금융 전문가들 중에서도 빠른 판단과 결정력으로 증권시장을 지배하는 증권사의 꽃, 애널리스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박예란 애널리스트를 통해 애널리스트의 업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애널리스트란 그 국내외 경제 상황과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예측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경제 전문 분야에서는 이코노미스트, 스트래티지스트, 퀀트 애널리스트 등이 있고요. 산업과 기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섹터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도 종류가 참 다양하네요. 박예란 애널리스트는 유통산업을 맡고 있는 애널리스트인데요. 이렇듯 산업을 분야별로 나누어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를 섹터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산업별로 애널리스트를 나누는 이유는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업종 내에서 유사한 기업들을 묶어서 분석하게 되면 기업의 실적이나 특성을 이해하기 쉬울 뿐 아니라 전문성을 높여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섹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해당 산업의 동향과 기업 실적을 분석하고 기업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주 업무고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나 리스크 요인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애널리스트의 업무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시작됩니다. 주식시장이 9시에 열리기 때문이죠. 뉴스나 사건에 의해 변동성이 있다 보니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편이랍니다. 애널리스트의 업무의 기본은 증권 분석입니다.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며 증권을 살펴보는 것은 애널리스트에게 습관과도 같은 업무입니다. 기업에 대한 증권 분석 후에는 왜 증권이 변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기업의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자와 통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권 분석은 곧 기업을 분석하는 일인데요. 여기에서 다양한 통계 자료가 사용됩니다. 애널리스트에게 통계 분석 기술은 필수인 셈이죠. 수학이나 통계학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금융공학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배우는 고도의 그 프로그래밍 기술이 기업 가치나 이런 부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는 그 다양한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그 향후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기업을 분석한다는 말은 곧 기업을 평가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는 기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각종 통계 자료와 시장 분석, 기업의 재무제표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몇 번의 검토를 거칩니다.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자료들이 기업 투자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네, 주식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또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본질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들까지도 반영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의 뷰가 100%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뷰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고 시장에 소개시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고평가된 기업의 적정 가치를 시장에 알리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애널리스트의 기업 보고서를 참조하여 투자를 진행합니다. 애널리스트의 기업 분석은 기업 주가와 직결되고 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이 생명인데요. 따라서 매일 엄청난 양의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새로운 뉴스를 확인하고 기업의 주가를 확인하는 모든 업무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에게는 꼭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요.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게 사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기업의 가치를 왜 이렇게 산정했는지에 대한 논리를 객관적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학적인 사고력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애널리스트의 업무는 쉴 틈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지만 보람이 있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애널리스트. 오늘 파인드매스에서는 수학적 사고력으로 증권시장을 지배하는 증권시장의 꽃, 애널리스트를 만나보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일단 이 직업의 이름부터 좀 끌리는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뭐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하는 일에 대해서도 뭐 증권을 분석한다, 리스크를 분석한다, 가치를 산정한다. 이게 그냥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똑똑함이 이렇게 묻어 나오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아까 그 영상으로 보니까 네. 그 애널리스트로 나왔던 여성분이 네. 똑똑하기도 하고 심지어 또 아름답기까지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지승현 씨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오늘 왜 이러죠?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러우세요? 네네. 예. 근데 정말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도 만나봤지만 좀 더 쉽고 또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부르는 이름부터가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아까 나왔던 그 회사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일했던 그 회사더라고요. 제가 심지어 저기도 다니셨어요? 제 후배. 후배인데 일단 아날리스트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소득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제조업보다 연봉이 훨씬 높고 솔깃하네요. 네. 그다음에 아날리스트가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경제 동향 분석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금이 어떻게 흐르는지 분석을 해서 이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주식이 오르거든요. 네. 그럼 한국에 돈이 많이 들어올 건지 안 들어올 건지, 금리 같은 걸 분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산업 분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선 산업이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에 A라는 조선사가 어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아날리스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차티스트라고 해가지고 음봉, 양봉, 그래서 주식이 오를 때 내릴 때마다 컴퓨터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이게 이제 내릴 때가 됐다. 왜냐하면 주식은 심리거든요. 예. 어떤 회사가 한 달 사이에 주가가 2배 올랐다고 해서 회사 가치가 2배가 좋아진 건 아니에요. 사람들 심리가 저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근데 심리가 과열되면 내려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분석하는 사람을 차티스트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스트래테지스트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직접 투자도 많이 하지만 간접 투자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펀드라는 거죠. 그러면 펀드 매니저한테 보고서를 제출해서 채권 비중을 늘려야 될지, 선물 비중을 늘려야 될지, 조선 업종을 더 늘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스트래테지스트 전략가고요. 네. 또 하나는 이코노미스트라고 해서 이제 거시 동향, 거시 경제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 지금 석유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투자자가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뭐 퀀트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또 있습니다. 네. 분야가 있는데요. 퀀트는 퀀터터티브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량을 셀 수 있는 뭐 양적인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사실은 이제 쉽게 말하면 계량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계량적 해석을 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그 시장을 파악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예를 들자면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그리고 또 뭐 기관 투자자에게 어떤 종목별 투자 비용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콘트 애널리스트들은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수학적 감각이나 지식들이 있으면 훨씬 유리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곁들여 말하면, 네. 그러니까 정량적 분석이라는 것과 정성적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대선 테마주 이래버리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관련된 주식이 막 올라요. 네. 이거 정성적 분석이죠. 회사 가치 관계없이 그 사람이 잘 될 것 같다는 거죠. 이거 심리가 많이 반영된 거죠. 근데 정량적 분석, 퀀트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기름값이 올랐다 내렸다,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뭐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 오로지 이 회사의 뭐 매출액이 늘었다 줄었다, 내 느낌 빼고 네. 숫자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드라이한 거죠. 그래서 이 드라이한 분석이 그 수학적 접근이 굉장히 가능하고 이런 분석은 심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오차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뭐 수학 얘기를 하면서 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수학적 사고력이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결국 그 수학적 사고력이 반영되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싶어요. 뭐 직접적으로 어떤 수학이 어떤 예를 들어 기하가 뭐 어떤 쓰인다기보다는 그런 수학을 배운 그 어떤 논리적 사고력을 통해서 혹은 문제 해결력을 통해서 이런 직업들을 가지게 되면 특히나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다른 사람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길러지냐면 대부분 수학적 어떤 논리력, 네. 어떤 내용들을 증명하다 보면 생기는 어떤 근거, 제시, 논리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논리적 사고력, 뭐 수학적 사고력이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이 수학 교육의 목적이 사실 어떤 뭐 단순한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복잡한 사회 현상들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주는데 가장 그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금리나 아니면 원가가 오르는 거에 따라서 이 회사가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에서는 미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와서 그 아날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수학을 못하면 이 직업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 분석, 통계, 논리적, 네. 객관적인데 우리 개미들은 느낌, 묻지 마. 감, 그렇죠. 감이 제일 중요해요. 촉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건데 많이 다르네요. 아니 확실히. 표현이 너무 일단 좀 싸네요. 표현이 싸요. 그렇죠? 그런부터도 많이 다르지만 하지만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애널리스트라고 하더라도 그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이 수도 있을 통계가 것 같아요. 빗나가거나 이럴 때 네. 정말 예측이 빗나갔을 때 그런 뭐 큰 손실을 안겨주면은 그거 어떻게 하는지 자기 돈으로 메꾸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재미있는 경우가 미국에서 1995년 11월 달에요. 메릴 린치 증권에서 네. 이제 분석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반도체 그 산업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곧 하강할 것이다. 얘는 이제 곤두박질 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그때 엄청 반도체 사업이 막 승승장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패배자들이 한 발언이고 뭐 믿을 수 없으며 막 비난이 굉장히 쇄도했는데 네. 정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그 반도체 산업이 곤두박질 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베를린치 증권에서 내온 2쪽짜리 보고서가 세계 증권 시장을 휘흔들었다. 정말 그 애널리스트의 그 분석과 말이 그 경제를 휘저을 네. 정도로 그렇게 가치가 있다라고 했고 실제로 보여준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단순히 자료들을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경제를 뒤흔들 정도로 임팩트 있는 그런 보고서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뭔가 모르게 높은 곳에서 경제의 흐름을 쫙 보고 있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보고서를 잘못 작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네.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납니다. 아, 예, 간단하네요. 아, 잘리진 않나요, 그래도? 다른 부서로 발령이 아, 납니다. 다음 기회는 뭐 있군요. 물어내거나 뭐 이런 건 그런 건 없네요. 없어요. 근데 다른 부서로만 가면 되니까.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금융 관련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 한 2012년도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신용 불량이 많이 되고 경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서 선진국의 예를 따라서 2012년도에 국회에서 경제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이 통과됐고 네. 그 이후에 제도적으로 이런 경제교육이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또 광화문역 앞에 가보면 한국금융사박물관이 있어요. 네. 자유롭게 해서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교육센터를 운영해서 여러 가지 재능 기부도 하고 금융교육을 재밌게 해줍니다. 은행들 살펴보시면 은행에서도 금융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인터넷으로 검색하셔서 신청하시면 아이들을 모으면 학교로도 그 강사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요? 집으로도 보내주기도 하고 동네 놀이터에서도 강의합니다 하기 정말요? 때문에 네, 오. 어머니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하면 되게 알차고 감각도 기르고 굉장히 재밌고 교육적이거든요. 활용하세요. 아니 요즘 정말 아이들 무슨 경제관념 키워줘야 된다, 뭐 금융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 많이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역시 통계에 대한 통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학의 원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역시 통계일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산업 전반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통계를 낸 다음에 그 통계를 통해서 어떤 지표를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통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 외에도 수치 해석이라든지 뭐 확률이라든지 미적분해서 뭐 편미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변수들, 지표들 뭐 예를 들어 뭐 물가지수, 원가 변수, 환율 등을 사실은 뭐 어느 한 시기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데이터를 모아서 그 어떤 통계치를 통해서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오늘 주인공께서는 수학과 전공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을 하려면 수학 그리고 경제학 이런 걸 전공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딱 보니까 네. 그 뭐 미국 증시부터 세계 증시를 다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남들보다 몇 시간씩 일찍 일어나고 또 잠도 늦게 자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대 출신이 유리하다. 아니 그나마 말은 되잖아요. 아니 그나마 저는 이리 씨가 체대 출신이라고 얘기해서 참 다행인데 그냥 이쁘면 됩니다 이렇게 할까봐 저 내심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아, 사람 어떻게 모르세요? 외모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걸 공부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 세계 경제 동향 같은 걸 분석할 때는 경제학과가 좀 유리하겠지만 기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조선소를 만난다. 그럼 조선에 관련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고 내가 반도체 공장을 가서 그들하고 이 산업을 분석하려면 전자공학과 출신이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전공이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일단 경제 경영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공학이나 수학을 하는 사람들도 요새 많이 하고 있는 게 수리 분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숫자에 밝거나 그다음에 이 회사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파인드매스에서는요, 요즘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매우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파인드매스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